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노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부분이 바로 눈 주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얇다 보니까 주름이 지거나 늘어지는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군 원장과 함께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지방, 많아도 적어도 걱정입니다. 눈 밑에 지방은 주름을 만들고 노화와 함께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눈 밑 지방 때문에 어둡고 피곤해 보여서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눈에서 눈꺼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꺼풀을 안검이라고 하죠. 안검은 위아래 상안검, 하안검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눈꺼풀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눈꺼풀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광선 양을 조절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또 빛이 차단되기도 하고요. 또 눈꺼풀은 이 깜빡임으로써 각막에 묻은 먼지 같은 걸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을 고루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눈 윗꺼풀 말고 아랫꺼풀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심술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네. 이 심술보라는 것은 눈알에 뿔룩 튀어나오신 분들, 붉어져 나오는 분들을 이게 심수구져 보인다 해서 심술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은 되게 이 안쪽에 지방이 붉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나온 거예요? 네네. 의학적으로는 하안검 지방 돌출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화를 대표적으로 들어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심술보가 생기는 원인은 네. 우리 안구는 부드럽죠. 부드러운 안구는 딱딱한 두개골 뼈 안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뛰거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이 딱딱한 이 뼈에 부드러운 안구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지방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깔려 있는데 이 지방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그렇죠. 밀려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안화 경막, 싸고 있는 막과 또 그것을 싸고 있는 근육, 안윤근 이거 두 가지가 이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다 보면 이것들이 탄력이 떨어지겠죠. 네. 느슨해지니까 느슨하니까 이렇게 지방들이 안에 있어야 할 지방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은 밀려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술보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런 노화 원인 이외에도 뭐 상악골 발달이 미약하다든지 네네.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런 심술보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상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그냥 딱 느끼기에는 그 안화 경막을 강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튀어나온 만큼의 지방을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인가요? 네, 그렇죠. 제거할 수도 있고 그걸 재배치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네. 그것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하느냐,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을 하안검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들 부르기를 그냥 하안검 성형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네. 또 절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이제 결막 절제술 또는 결막 접근법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흔히들 일반인들 부르기에는 그냥 지방 재배치. 지방 재배치.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먼저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 그 하안검 성형에 네,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안검 성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피부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밀려 나온 지방을 제거하고 남는 피부 잘라내고 이것들이 이제 하안검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먼저 속눈썹 아래 한 2-3mm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쭉 절개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한 1cm 정도만 절개선을 마무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면은 바깥쪽에 절개선이 길면은 나중에 흉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보다 좀 더 길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피부 절개가 끝나면은 박리를 해야 되는데 박리라는 것에 피부만 박리할 수도 있고 피부와 근육을 동시에 박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만 박리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많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만 박리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멍이 좀 많이 든다든지 부기가 오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피부와 근육을 같이 붙여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방류를 합니다. 근육 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지방이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을 처리하기가 아주 편한 장점이 있고요. 또 노화가 되다 보면은 이 지방만 밀려나오고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늘어난 근육을 처리하기가 좋겠죠. 근육까지 같이 들어 올렸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수술 후에 멍이나 부위가 적은 그래서 치료 회복 기간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위쪽은 피부만 방류하고 아래쪽으로는 근육 방류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지방을 제거해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재배치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방류한 피부를 위쪽으로 당겨 붙여야겠죠. 눈꼬리 쪽으로 당겨서 붙이고 그리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안감 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수술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것들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수술이 이렇게 복잡한데도 뭐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수술 전에 거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수술 전에는 지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항응제라든지 아스피린 아니면은 뭐 호르몬제 같은 것들 이것을 한 일주일 전에 드시는 것을 끊어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대개 젊은 사람도 많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처럼 꾸준히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셔서 혈압과 당뇨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가끔가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혈압약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혈이 멈추긴 하는데 지혈 시간이 깁니다. 길어져요. 그래서 하고 나서 멍이 많이 든다든지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멍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술 끝난 이후에 또 피부 안쪽에서 또 출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 관련해서 이제 수술 시간이나 마취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죠? 네, 수술은 되게 국소마취해서 합니다. 국소마취 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수술하다 보니까 하기 전에 불안해 하시는 분 많고. 아무래도. 그리고 아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수면마취. 수면마취라는 것은 우리 정맥주사, 그 링거라고 하죠. 그 수액주사를 꽂아놓고 그 라인을 통해서 수면 유도제를 주사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사이에 그 국소 마취하고 또 주무시는 사이에 모든 수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낄 때는 뭐 한숨 자고 났더니 수술하다 끝났더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한 수술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리고 40분? 네, 1시간 이내에 다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 피부를 절개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뭐 적은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에 뭐 흉터나 멍이나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수술 후에 흉터는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흉터가 보이지 않고요. 부기는 처음 이틀 사이는 좀 부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는 가급적 부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이때는 안면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3일째부터는 부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수술 후 4일째는 이제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 후부터는 화장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수술한 3주 정도는 눈 밑을 심하게 비비신다거나 심한 자극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상처가 봉합은 되긴 됐는데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심한 자극을 받으면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흉터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화장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아직 말씀하시지 못한 혹시 이 하안검 수술에 부작용이 있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하안검 수술에서 가장 많이 그 염려되는 부작용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작용이 눈이 까진다는 그런 문제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하안검 수술 중에서 흔한 부작용이면서도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이렇게 하안검 중에서 눈이 까지는 그런 부작용이 많은데 그것은 이렇게 뭐 하안검 외반이라고 하죠.
이 까지는 원인은 첫 번째 수술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까질 수 있습니다. 아, 피부 많이 잘라면 이렇게 뒤집어지죠. 예, 예. 이것을 하한거 위반이라고 하는데 또 두 번째로 피부를 적게 잘랐더라도 부기가 심하면은 일시적으로 까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세 번째로는 상처가 우리가 수술할 때는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하죠. 네. 이 상처가 붓는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구축, 딱딱해진 현상이 있고 달라붙는 수축 현상이 생깁니다. 유착이 생기죠. 네. 이 과정에서 그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렇게 까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까지게 되면 환자분들은 바람 불을 때 바람이 눈 속에 들어가니까 불편하고 또 세수할 때 세숫물이 또 눈 속에 들어가니까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치료는 가벼운 정도에는 눈 밑에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이것 좀 위로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축이 심해서 네. 그런 이렇게 뒤집어진 현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축을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일시적으로 주사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다시 열어서 눈 꼬리 쪽을 당겨주는 그런 요양각 고정을 다시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광대 쪽 피부를 갖다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그런 중안면 거상술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까지도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할 때 피부를 적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적게 자르는 게 중요한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당기러 왔는데 적게 자르니까 덜 당겨졌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것이 안전하냐, 또 어느 것이 만족도가 높냐는 역시 그 적당한 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수술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심술보라고 해서 눈 밑에 지방이다 이래서 애교살의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튀어나오기도 하고 애교살도.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다른 거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항검 성형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이제 절제를 하는 거니까 애교살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요즘에 그 애교살을 위해서 일부러 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애교살과 아까 심술보의 차이점은 심술보는 아까 지방이 밀려 나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심술보는 좀 더 눈썹에 속눈썹에 좀 더 먼 쪽에 좀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애교살은 그것은 지방이 아니라 눈 바로 밑에 근육이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근육이에요. 네네. 애교살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두꺼워진 상태를 애교살이라고 하는데요. 하안검 성형과 관련해서 애교살에 대한 질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는 애교살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이 애교살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느냐. 즉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애교살이 변할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나는 애교살을 하고 싶은데 하안검 성형하면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나는 하안검 성형한 다음에 필러로 애교살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까? 2차적으로. 네.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인 질문들인데요. 먼저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이 하안검 성형을 할 때는 절대 수술하는 상태에서 그 애교살 근육을 건들지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절개하고 나서 애교살 부위를 충분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 근육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애교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근육은 남겨놨다 하더라도 위에 피부를 절개하죠.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죠. 근데 피부가 팽팽한 상태에서 애교살 근육이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동안 일시적으로는 다시 편편해집니다. 하지만 애교살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 있는 분들이 하안검 성형 이후에 애교살 없을 거라고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애교살이 없는 분들이 하안검 성형할 때 애교살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애교살을 만들 만큼의 근육을 남겨놓은 이후에 그 아래쪽에서 근육을 절개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절개한 것을 위로 당겨서 다시 붙여주죠. 그러면 애교살 맞는 부위에 근육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두 겹이 되겠죠. 그러면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애교살 모양이 되겠죠. 되게 이런 방법으로 애교살을 만드는데 물론 다른 방법, 이를테면은 다른 진피 같은 걸 떼어다가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애교살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환자분들 만족도는 비교적 좋지 않은 편입니다. 좋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교살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필러를 넣었을 때처럼 좀 두툼한 애교살을 원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애교살을 만들었을 때는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두께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하안검 성형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필러나 지방을 넣어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 회복을 한 후에. 예,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필러나 지방으로 애교살을 만드는 경우에는 피부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안검 성형에서 피부를 잘라내죠. 그렇죠. 그럼 부풀릴 피부 양이 모자라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잘 부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또 두 번째로 속눈썹 아래에 절개선이 있겠죠. 네, 네. 절개선에는 우아를 유착이 됩니다. 아. 피부가 절개를 했을 때 나중에 봉합하면은 좌우로만 붙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도 같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착된 부위에 뭐 필러라든지 그런 지방을 주입했을 때는 유착된 부위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더 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안검 성형 이후에 필러로 애교살을 만들 때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안검 성형을 하고 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다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좀 위아래로 커지는 이런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위아래로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눈 위에서 눈뜨는 근육을 좁혀줘야 되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아, 위를. 예, 예. 네네. 단 좌우로 길게 날 수 있습니다. 좌우로 길게. 좌우로 길게. 예. 그러니까 눈이 시원스럽게 보이려면은 눈이 좌우로 긴 사람들이 시원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예. 흔히들 뭐 눈밑 하면서 눈 좀 길게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고 있고 흔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트임 수술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트임 수술은 앞트임과 뒤트임이 있습니다. 앞트임은 눈 앞을 가리고 있는 몽고주름을 이렇게 제거해서 눈 앞쪽을 좀 많이 노출시키는 그래서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뒤트임은 눈 뒤의 길이를 확장시켜서 눈 전체적인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입니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할 때는 이 절개를 하게 됐죠. 앞쪽에서도 뒤까지 길게 절개를 하는데 이 절개선을 통해서 이 원하는 앞트임과 뒤트임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뭐 환자분 느낄 때는 나 눈 밑에만 했는데 눈도 길어지고 시원해졌어.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그 눈밑 그 지방에 대한 절개 수술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비절개 수술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비절개 방법 중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시술법이죠? 네. 우리 피부가 얇아지다 보면은 이 지방이 일부 돌출된 부위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길다랗게 추정달 모양으로 얇은 파인 골이 보입니다. 이것을 눈물고랑이라고 하는데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 안쪽의 결막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결막을 절개해서 이 뿔 나와 있는 지방을 갖다가 이 눈물고랑 사이로 이동시켜서 편편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흔히 말하는 지방 재배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개 수술 방법과 비교하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또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네네. 실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눈 밑에 피부가 늘어나지 않은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피부가 늘어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바람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인데 나는 애교살을 정말 손대고 싶잖아. 네. 그런 분들. 세 번째로는 나는 얼굴에 칼나기 싫어. 이런 분들. 아니면 나는 생활에 지장 없게 수술하겠어. 이걸 없애겠는데 생활에 지장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절개 방법으로 수술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일부 남아있다든지 재발한 경우. 또는 역시 이렇게 재배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도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합니다. 이 다크서클하고 눈밑 지방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다 보면은 이 피부가 굴곡이 생기죠. 피부가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죠. 피부 굴곡이 생기다 보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런 그림자에 의해서 어둡게 보이게 되고 어둡게 보이게 되니까 다크서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크서클이 있다. 뭐 이렇게 네네.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크서클의 원인,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
이런 것도 사실 지방의 어떤 문제와 일맥상통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방 돌출도 다크서클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 굴곡을 만드는 네. 그것들이 다크서클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까 지방 돌출이라든지 아까 눈물고랑이 함몰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가 얇아서 안쪽에 혈관이 비쳐본다든지 네. 혈관 때문에 울퉁병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피부의 굴곡지게 만드는 원인들이거든요. 이런 피부가 굴곡이 되면은 거기에서 빛이 비쳐서 네. 빛의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둡게 보이죠. 우리가 어둡게 보이는 걸 다크서클이라고 말하죠. 이런 원인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색소 침착. 색소 침착 때문에 이렇게 다크서클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눈물고랑 함몰이라든지 얇은 피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또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은 피로하다든지 네네. 생리 전후라든지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이 눈주의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태도 뭐 여러 개고 원인도 다양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다크서클의 치료 또한 네. 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색소 침착에서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백추라든지 레이저 토닝으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다크서클은 대개 이 피부가 얇아져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피부 굴곡진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게 불룩한 지방을 광대 쪽 지방과 충분히 연결해서 네. 피부를 편편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붉어진 혈관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은 제거해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피부가 얇아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꺼준배가 심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지방을 떼어다가 이식해주거나 주입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필러를 보충제로 사용해서 이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크서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다크서클 예방을 위해서는 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눈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화장을 충분히 지워줘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알레르기 같은 현상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눈 주위에 자주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죠. 피부에 알레르기 생겼을 때는 바로 치료하시는 것이 2차적으로 색소 침착에 드는 것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네네. 다크서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훈 원장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